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입니다. 네, 2부 이제 시작. 제6장 경영 참가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노사관계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그 갈등 관리 기능 부분을 이제 봤고, 이제는 경영 참가로 대표되는 노사 협력 부분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올해 출제될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약간 스캔런 플랜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스캔런 플랜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너무 이 제도가 좀 잘 안 와닿잖아요. 잘 안 와닿고,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좀 싫다.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뭔가 정말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구나,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파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영 참가의 의의. 이 부분은 16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16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경영 참가에 대해서 경영 참가의 의의를 쓰고, 그리고 이 유형을, 경영 참가의 유형을 쓰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세부 제도들, 경영 참가의 세부적인 제도들은 아직 미출제되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영 참가의 의의 부분에서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경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특권. 기업가의 경영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한다. 이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그 경영권을 분담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right to manage, 이렇게 영어 병기. 그래서 그 약간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답안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을 지금 하면 조금 늦지만 어쨌든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표 쓰시는 거 좋고요. 그래프 좋고, 영어 병기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답안 디자인도 고민을 하시면서 영어 병기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한국어로 된 개념만 외워야지 생각하시면 막판까지 잘 안 외워져요. 처음에 아예 암기하실 때 영어까지 같이 외워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도 역시 이제 경영 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경영 참가의 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영 참가의 목적도 역시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경영 참가하면 당연히 좋지. 그냥 알잖아요. 우리도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게 좋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좋은지는 너무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조금 수준을 나눠서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수준,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적을 취해야 하느냐, 인간성 소외를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 참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소외라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이 종업원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생산의 한 부품, 그냥 단지 어떤 수단으로서 전락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향받을 수 있는 결정에 스스로 참가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수준, 그러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경영 참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의 효율화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집단 수준, 이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 수준에서의
목적이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어떤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리고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런 목적이 다 같이 있는데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동기가 유발되고 그 성취 동기로 인해서 역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되는 등 경영 효율성이 제고된다라는 것이 역시 경영 참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인데 이거는 어떤 수준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개인과 집단 그 외에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민주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너무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경영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다. 그것을 비판적인 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앞서 말했지만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에 주권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권위주의적 조직 원리 그리고 독점적 질서를 민주화시키고 스스로에게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결정에 스스로 참가해서 이 경제적 질서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 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인간성 소외 극복, 경영의 효율화,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당연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뒤돌면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분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계속 쪼개고 스스로 여기다가 기준을 조금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준과 측면 면에서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밀어붙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다른 기준을 세우면 안 되겠지만 교수님들도 아시거든요. 이게 그 맥락이 맞으면 그 얘기를 밀고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인사관리의 추상성을 조금 극복하고 조금 구체적인 체계적인 기준 하에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 참가의 목적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제로 개인 수준과 사회적 측면을 나누어서 서술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 목적을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영 참가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산업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 형태가 굉장히 근로자들에게 착취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착취의 근로 형태를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파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파업을 계속하던 그 와중에 우리들을 너무나 그런 수단, 도구로서 바라보는 그 이제 경영자들에게 반발하는 형태로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목차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을 둘러싸고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공공이익의 연합체가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자본가 혹은 사용자, 경영자만의 독점적인 어떤 그 재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공공연한 이익의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라고 하는 이 종속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도 기업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경영 참여에 대해서 마냥 장밋빛 그런 미래를 꿈꾸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약간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조 회피의 수단으로 경영 참여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노조를 실제로 파괴를 하는 형식보다는 노동자 대표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질 그런 요소를 애초에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뭔가 이런 의미만 가지는 그런 자리를 줌으로써 어떤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경영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권력과 영향력을 주는 대신 근본적인 체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가의 필요성인데요. 그래서 경영 참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그 앞서서 목적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약간 답안을 구성하실 때 내가 배운 게 목적이라도 필요성을 쓰라고 하면 목적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내가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거를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갖다 붙이는 이런 그런 조금 센스? 그런 순발력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배운 것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안 배운 건데? 이거 진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하는 거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배운 것 중에 잘 찾아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쓰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그래도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저는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작업장 내 노조의 확대된 팔. 그래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걸로 인해서 인사나 경영권에 대해서 노조의 개입을 허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노조가 마치 자신의 팔을 확대한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경영 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밑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는 더 이상 실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경영 참가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공공연한 그런 제도이지만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가의 문제점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자의 원래 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동조합은 반대로 그 경영자와의 투쟁을 통해서 어떤 근로조건을 획득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경영을 뭔가 하겠다.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너무 지나친 경영 참가는 오히려 조합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항구적인 단체로서 뭔가 투쟁하는 그런 목적에도 사실은 위배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사측과 너무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서 어용화될 수 있고 그리고 조합 단결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물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 이면에 이념과 철학이 경영자와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다는 한계 그리고 설사 이것까지 같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위치 그리고 경영자의 위치로서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제2절 경영 참가의 유형은 이 부분도 16년에 기출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참가의 유형, 그러니까 단순히 유형을 쓰라고 했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본 참가, 이익 참가, 의사결정 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각 참가의
약간 대략적인 개념을 쓰고 그리고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들을 쓰라. 약간 이 정도로만 이제 끝난 거라서 구체적인 제도들이 뭔가 등장한 거는 종업원지주제와 그 우선 그 우리사주제도 그리고 노사공동결정제 이렇게 2개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2절은 뭐냐면 이거는 그 다른 책에 잘 없는 내용인데 의사결정 참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더 많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아셔야지 불이탈을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자산을 지배하는 권리와 그리고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녀이익 청구권과 기업 지배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익 청구권은 결국에 뭐냐면 말 그대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의 결과, 기업을 운영한 결과로 발생한 성과를 내가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익 청구권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 뭐냐면 물질적인 참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 물질로 참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익 청구권에 근거한 물질적 참가. 그리고 기업 지배권은 그 기업 조직의 목표, 그리고 지배권자의 기능, 그리고 역할 등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상 제반 결정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기업 지배권에 근거한 의사결정 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산을 소유한다는 거는 그 자금, 물질적으로 이익에 대해서 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첫 번째로는 그렇게 그 자본에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기업 지배권이 있어야 2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완벽하게 기업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참가와 의사결정 참가로 나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자본 참가 보시면 자본 참가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자본을 출자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그 금전을 제공을 하고 그 권리로 내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주로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종업원이 아니라 어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나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 이 기업을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근로자는 회사와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내야지 주주로서 더 분배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그 이익이 일치되고 그래서 이익 공동체적 조직 풍토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자본 참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 참가 제도는 그 종업원 지주 제도가 대표적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지주 제도라는 거는 15년도에 기출이 됐어요. 15년도에 기출이 됐지만 약간 이 부분이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도 저는 너무 어렵고 개념이 생소해서 사실 버리다시피 하고 갔던 거지만 버리다시피 하고 갔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15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0년도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지주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뉴스를 많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요즘에 약간 핫한 이슈였던 게 SK 바이오팜, 그들의 로또와 다름없는 그 이제 주식 주가 상승, 그걸로 인해 이제
금전적 이익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SK바이오팜이 사실 종업원 지주제, 우리 사주 제도의 그 예시예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을 머리에 약간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업원 지주제도의 의의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요건부터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가 경영 방침에 의해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 그리고 어떤 그 체계적인 그 계획 하에 경영 방침으로서 제공을 해야만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제도로서, 역시 제도로서 특별한 편의, 뭔가 그 금전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는 우선적으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회사와 같은 항구적 집단, 역시 잠깐 있다가 해체되는 집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게끔, 그래서 주식이 안정적으로 보유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업원 지주제도의 요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의 형태는 이렇게 아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업원이 자기 자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이렇게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종업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서 저축하는 형태로 그 저축액을 가지고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축장려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이윤의 일부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을 하는 주식으로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이 이윤 분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종업원이 자기가 뭔가 돈을 출자해서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종업원 지주제도의 효과를 보시면 종업원 지주제도가 앞서서 말한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건과 효과를 약간 연결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요건이 첫 번째 뭐였죠? 경영 방침에 의해서 자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경영 방침에 의한 거는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회사 측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 방침으로서 제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영 방침에 의해서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애사심이 높아지고 결국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 생산성이 제고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뭐였죠?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왜? 특별한 편의, 내가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을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게. 라고 제공을 하면서 그거를 인해서 기업이 조금 더 바로바로 성과급이 아니라 바로바로 현금이 아니라 현금과 비슷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상의 운용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금의 흐름을 조금 더 기업에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항구적 집단이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했죠. 이거를 또 연결을 시켜서 기업 자금 조달 그리고 적대적인 M&A 방지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많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주주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뭔가 우리 회사를 매각하거나 그런 시도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않을까? 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주주들의 이만큼의 어떤 예상 가능한 지점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의 그 주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예측성을 높일 수 있고 적대적인 M&A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네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그 주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약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측의 효과로는 그냥 이거는 조금 당연한 얘기라서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업원으로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주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에게는 모든 이런 기업의 재정과 그런 재무에 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사실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받기를 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주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감시자로서 잘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소득을 통해서 근로자의 재산이 형성된다. SK바이오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목차를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제도의 의의, 이제 요건, 효과, 이제 전개 과정과 이거의 문제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걸로서의 시누리 사주제도 이게 15년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종업원 지주제도의 전개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1958년에 유한양행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는 정부가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발표하면서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1987년에는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해예요. 그래서 58년, 74년, 87년 그냥 이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그 종업원 지주 제도가 뭔가 발전을 거듭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종업원 지주 제도의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도 사실은 이렇게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약간 기준을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선 배정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선 배정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혹은 기업 공개를 할 때 주식이 발행되잖아요. 그 총 발행되는 주식의 20%를 근로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우선 배정 제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꼭 근로자들한테 약간 너 이거 사! 그러니까 그냥 사! 이게 끝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에서 주식을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해주거나 혹은 어떤 기금을 차입을 해서 기금을 외부에서 빌려서 이 기금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대부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근로자들 너네 이거 기회는 줄게. 근데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금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주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다? 그냥 먼저 살 기회만 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못 사죠. 그래서 이런 취득 방법상의 문제가 처음에 있었다. 근데 두 번째, 그래서 그 방법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스스로 자기가 자금을 모두 조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융통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운용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 이 책임을 오롯이 근로자가 다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근로자는
주식을 구매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주식이 폐지되거나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져야 한다는 그런 자금상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유 기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999년에 의무예탁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 전까지는 의무예탁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이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어야 한다. 이거는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종업원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999년 당시에 7년에서 1년으로 의무예탁 기간을 단축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거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1년으로 단축이 되고 나니까 근로자들이 1년이 지난 후에는 주식을 바로바로 매각하거나 인출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을 만한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장기간을 이걸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바로 1년만 지나면 바로 인출하거나 매각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종업원 지주제도는 뭐다? 장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업의 M&A를 예방할 수가 있고 그 기업의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보유 기간상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도 관리상의 문제였는데, 우리 사주 조합의 임원 그리고 조합장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앉혀놓은 그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사주 조합장이 회사에 굉장히 사측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모든 이런 결정에 굉장히 그냥 아무 근로자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런 의결을 하겠죠. 그래서 조합장이 의미로 의결을 행하는 등 이런 제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의 문제가 있었고,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우리사주 제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문제가 총 4개였죠. 그러면 문제가 4개면 이 4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4개여야겠죠. 4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시인으로 이렇게 가로를 친 거는 사실 종업원 지주제도랑 우리사주제도랑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이 4개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도로서 새롭게 등장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우리사주제도,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냥 우리사주제도가 아니라 신우리사주제도, 왜냐하면 구우리사주제도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우리사주제도라는 단어를 굳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는 취득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죠. 우선 배정 제도에만 그냥 기댔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주고 끝. 그런 거였는데 취득 방법을 어떻게 확대를 했냐? 우선 배정제 이외에도 시장에서 매입을 하거나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그러니까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 방법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상의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던 근로자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금의 리스크를 약간 회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 배정제 이외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출 부분을 보시면 인출과 세제 혜택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보유 기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 인출 부분 보시면 1년간의 의무 예탁 후 인출하던 부분이, 그래서 1년간의 의무 예탁 기간 자체는 같지만 3년간 예탁 시에는 최저 세율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역시 세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업에게는 회사 출연분을 그 손비로 인정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유기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제도관리 부분에서의 문제는 관리감독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 구의사주 제도는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지방노동관서에서 감독,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앞에서 봤던 4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제도로서 신우리사주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우리사주 제도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종업원이 주도하여서 조합이라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성과급의, 그리고 성과급의 형태로도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즉 자금이 없어도 우선배정제 이외의 형태로도 자금을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퇴직 이전에도 인출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무 예탁 제도,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상장 기업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당초 종업원 지주 제도는 비상장 기업에게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 신우리사주 제도는 비상장 기업까지 대상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물 좀 먹을게요. 네, 그리고 8장 이익 참가 보시면 이익 참가의 기본 개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 기업이 성과를 냈다는 것은 어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의 결과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스스로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적 판단이나 뭔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력한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그 성과를 우리에게 배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익 참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 참가의 그 대표적인 형태는 스캔론 플랜과 러커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론 플랜은 저도 굉장히 공부할 때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오면 약간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이것도 약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스캔론 플랜에서 스캔론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스캔론이라는 사람, 어떤 미국의 철강 회사의 격리 사원이었던 스캔론 씨가 개발한 제안한 그런 경영 참가 제도예요. 그래서 스캔론 씨가 왜 이런 제도를 제안을 했냐면 1930년대 그 세계적인 대공황 시기, 세계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스캔론 씨가 있었던 철강 회사가 굉장히 부도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도 당연히 퇴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스캔론 씨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기업과 대립을 한다면 이거는 같이 죽겠구나. 기업이 부도가 나면 나도 당연히 회사를 나가야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그러면 대립적으로 투쟁을 하는 것보다 노사관계를 한번 개선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캔론 씨는 조직실장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 철강회사에 있는 조합의 조직실장으로서 뭔가 스스로 어떤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전개하기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노사 생산성 계획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스캔론 플랜의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사 생산성 계획의 핵심은 뭐였냐면 종업원의 지식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이렇게 다 많은데 종업원들이 뭔가 실제로 스스로 임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쓰임새가 없이, 그러니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계속 사라진다.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 모든 종업원의 지식을 경영에 활용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스캔론 씨가 있었던 철강 회사가 부도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서 이 어떤 종업원들이 제안한 걸로 인해서 성과급을 또 다시 배분을 하면서 이런 선순환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다른 기업들이 보고, 아, 저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도구나 라고 하면서 스캔론 플랜이 점차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점차 이렇게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론 플랜의 배경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냥 약간 구어체로 얘기를 한 이 배경의 핵심을 이해하시면 사실 뒤에 있는 내용도 조금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스캔론 플랜의 핵심은 뭐냐면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종업원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경영에 도입을 하는 형태로 경영에 참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노사 협력을 이루어내고, 노사 협력을 이루어내면 그 성과로 기업의 성과가 발생하고 이것을 다시 보너스 형태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서 이제 동기가 부여된 종업원들이 다시 또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 뭐다? 첫 번째는 종업원의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노사 협력의 결과를 다시 재배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그 스캔론 플랜의 결국의 내용이 첫 번째는 제한제도, 두 번째는 보너스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제도, 제한제도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경영에 도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한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제도의 역시 그 목적, 그러니까 방향은 뭐냐면, 그러니까 노사협력이라는 거예요. 노사협력이라는 거는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노사가 대립하고 있으면 안 되고 노사가 함께 외부에 있는 경쟁자들과 다투어야 하지, 우리끼리는 팀워크를 가지고 노사를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노사 상생이 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제고된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제도의 핵심이라고 하면 팀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개개인이 스스로 제안을 하더라도 이 제안으로 인한 성과는 집단이 공유한다. 그래서 팀워크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생산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가 그 제한제도를 이루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제도가 실행되려면 일단 아이디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듣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래서 생산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냐? 독창력과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들을 다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뽑은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종업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 일단 들어요. 일단 듣고, 그리고 또 다시 어떤 그 생산비, 그리고 생산의 이런 내용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기도 해야죠. 정보가 있어야지 또 다시 상상력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 그것이 바로 생산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약간 수렴하는 과정. 첫 번째가 수렴하는 과정. 두 번째, 그러면은 제도가 역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약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려면 비용이 먼저 검토가 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적격심사위원회의 목적은 뭐냐면 비용 검토입니다. 비용 검토. 그러니까 생산위원회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던 그런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만큼의 비용을 들여야지 실제로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을 검토를 하여서 이 추상성을 제거하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적격심사위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런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한제도 그리고 보너스 제도를 각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캔론 제도가 너무 그렇게 아주 불친절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로 이루어지는 제한제도가 첫 번째 핵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보너스 제도죠. 보너스 제도. 이 보너스 제도의 핵심은 역시 뭐냐면 보너스가 나오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는 노측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측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복잡한 계산식, 다소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 계산식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스캔론 플랜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 협력이거든요. 노사 협력. 그러니까 노사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개념은 이제 제품의 판매 가치예요. 판매 가치. 자, 이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쉬워요. 어떻게 하냐? 밑에 그 예시를 제가 들어놨죠. 기준 노무 비율이 40%, 판매 가치가 1,000만 원, 노무비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판매 가치 곱하기 기준 노무 비율이 기준 노무비죠. 기준 노무비가 그래서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노무비는 얼마였죠? 300만 원. 그러니까 판매 가치 1,000 곱하기 기준 노무 비율 40%. 그러면은 400 빼기 300은 100만 원. 100만 원을 25대 75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얼만큼 팔았냐? 근데 그 팔기 위해서 들어간 노동력의 가치. 그러니까 같은 1,000만 원을 파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느냐 하는 비율을 곱하면 그 노동력이 얼마에 구매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노무비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썼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가격이 400만 원이다 하면은 노무비. 그러니까 노동력의 대가잖아요. 노동력의 대가. 그래서 400만 원이 기준점이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노무비가 있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는 300만 원을 지출을 했으면 100만 원이
세이브 된 거잖아요. 100만 원이 세이브 됐기 때문에 이 세이브된 100만 원을 뭘로 본다? 노사 공동의 노력의 산물로 보고 이것을 다시 배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판기노 실제 차감 아니다. 이게 차니까. 그래서 판매 가치 기준 노무 비율 이퀄 기준 노무비 실제 이렇게 판기노 실차. 약간 더 어려워지신 거 아니죠? 그래서 약간 그 스캔론 플랜이 너무 잘 안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용어가 문제였잖아요. 판매 가치는 뭐고, 노무 비율은 뭐고, 노무비 뭐 이런 기준 노무비에서 또 뭐 실제 노무비, 뭐 노무비 절약분을 뭘 어떻게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노무를 실제로 내가 기준점이 되는 노무비에 비해서 실제 들어간 노동력의 가치가 적으면 세이브된 만큼을 다시 배분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이 식대로 그냥 쭉 외워두시고 이거 10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 숫자로 그냥 아예 외워두세요. 그러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판기노 실차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기노가 두 개니까 기노, 판기노 이렇게 해요. 판기노 실차 이렇게 외워두시면 스캔론 플랜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캔론 플랜의 장점과 단점도 역시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과목인 게 한 번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해두시면 그 얘기를 계속 말만 조금씩만 바꿔서 내용을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처음에 근데 이런 과정에 처음에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사관리 그리고 경영조직론을 했는데 저는 경영 과목에 투입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4월까지 거의 한 70% 정도는 경영 과목을 했고 그 법 과목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이제 GS 3기가 끝나고 막판 한 달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30일이 있었는데 저는 30일 동안 한 22일 그 정도는 거의 법 과목만 하고 경영 과목은 거의 안 했어요. 근데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경영 과목은 좀 미리미리 이해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서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면 그 이해한 걸로 글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양이 줄어요. 근데 법 과목은 그게 아니죠. 그 키워드 다 가져가셔야 돼요. 틀림없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 대로 쓰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앞서서 GS 0기, 1기, 뭐 2기까지 경영 과목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 뒤에는 법 과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캔론 플랜의 장점과 단점 역시 뭐 굉장히 뭐 이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효과나 이런 앞에 이런 그 목적, 배경에서 다 도출이 된 거거든요. 왜? 생산물의 판매 가치와 노무비와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제 계산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 가치, 기준 노무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자신이 왜 이만큼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효과가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업원들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 실현이 되고 이것이 보너스의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변화를 수용하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 3, 장점 1, 2, 3이 결국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걸 강조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반대예요. 또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판매 가치라는 거 딱 하나만 두고 판단을 할 수가 있냐. 그 여타 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없는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런 어떤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제한 제도에 의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건데 종업원들이 이 기업에 뭔가 더 이상 나은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발전된 대규모 기업에서는 사실상 종업원들이 뭔가를 제안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좀 뭔가 실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노사가 협력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기업이 이제 부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이런 스캔론 플랜이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네, 그래서 스캔론 플랜이 지금까지도 이런 경영 참가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잘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의사결정 참가를 보시면 의사결정 참가라는 거는 협의의 경영 참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의 경영 참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상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해야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권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지배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모든 그 여타의 유형과는 달리 실제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협의의 경영 참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참가의 기본 개념 이렇게 있고 그 노사협의 제도가 의사결정 참가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것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파트에서 나온다면 노사협의 제도도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 제도가 뭐냐면 노사협의 제도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장이랑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밑에는 또 노사 쌍방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어떻게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주제. 그렇지만 단체 교섭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노사협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단체 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서는 우리는 뭘 얘기하죠? 근로조건이죠. 그래서 근로조건 외에 우리가 그 경영에 실제로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노사협의 제도를 통해서 다루자.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노사협의 제도에서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사협의의 설치와 운영은 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와 구성과 운영이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법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리고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은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분기마다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의 원칙은 뭐냐면 노사협의회가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과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을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와 협력의 원칙, 그리고 노사 공동의 원칙,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분립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그 뒤에 제가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사협의회의 원칙이 결국은 단체협약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서 첫 번째는 보고사항이 있어요. 보고사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딱 하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 그래서 제가 옆에 부제로 노사 신뢰의 기초라고 달아놨죠. 그래서 노사가 서로를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약간 노동조합이 정보를 공유받는 거예요. 그 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유받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정보를 또 제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사항은 제가 부제를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협의사항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 작업장, 이 기업을 이루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작업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지가 향상된 근로자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간다 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정보, 그러니까 추상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정보를 서로 공유를 했고 그 정보,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그러면 너희가 이 정도 이러한 변화까지는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몰입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구축을 해나가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도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노사 파트너십 실행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앞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로 어떤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거는 뭐냐면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뭔가 이런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언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허락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런 이제 협의를 약간 뛰어넘는 그런 사항들이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제 의결사항이라고 합니다.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복지, 그리고 고충 처리, 노사 공동위원회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등. 그래서 조금 약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결정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보고사항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경영계획, 얼마나 뭔가 생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정보를 공유받는 거고 협의사항은 상당히 비교적 구체적인 어떤 결정들이 많죠. 근무 제도,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만 일하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성과를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저희 텔레콤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용이 2018년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실적 보고 이 부분이 보고사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협의 및 의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4주 선택근무제 시행 그리고 의료비 신청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5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제도상의 그런 결정을 함께 노사가 협의를 하여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막 구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굳이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의결사항은 조금 더 궁극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협의사항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정말 말 그대로 노사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목적이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약간 그런 포지티브 게임으로, 플러스섬 게임으로 이런 항상 그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을 해야 한다. 그것이 목적인 반면에 단체협약은 그냥 근로자 측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체로서는 종업원은 기업을 구성하는 어떤 인원들이고, 그 반면에 단체협약에 있어서 주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그 단체협약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으로서는 노사협의회는 사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거랑 관계가 없이 그냥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반면에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실력 행사로서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이렇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단체협약은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규범적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응당 계약에 있어서 그냥 내재되어 있는 그냥 신의 측 성실 이행의 의무만 진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노사협의 제도는 약간 조금 그래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는 이거는 이제 18년에 나온 건데, 18년에 나왔을 때 사실 이 부분을 다뤘던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브리타가 나만 맞으면 브리타지만 다 같이 브리타면 아무 점수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문제라서 저도 뭐 길게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18년에 이런 전혀 생뚱맞은 제도가 나왔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뚱맞은 제도가 등장할 것을 염려하여서 이런 다양한 제도 파트로 아예 빼서 이렇게 4가지 그 제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 이런 품질관리 분임조, 노사합동위원회, 현장자율경영팀, 이거는 이 3가지의 그 모든 이 참가의 형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막 엄청 자주 쓰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드렸고, 그래서 개요와 특징과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만 보시면, 품질관리 분임조는 작업장 단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뭔가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작업장에 있는 종업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너희들이 뭔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봐라, 이런 식의 약간 그 기존 조직에 덧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관리 분임조의 효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효과고, 그리고 노사합동위원회는 이거는 반대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노사 대표로서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효과는 협력적인 고용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장자율 경영팀은 이것도 역시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관리 감독자가 없이 굉장히 Y론적 사고에 입각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스스로 알람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 강한 성장 욕구를 가진 그런 구성원들이 관리자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영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뭔가 뭐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거나 그런 중요한 제도는 아니라서 한번 쓱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이사제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있으니까 약간 더 눈여겨보기도 한 거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약간 논의가 조금 그래도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KB나 한전 그리고 IBK 이런 약간 금융권 그리고 공기업 쪽에서 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사도 되게 많이 났고, 그래서 약간 저도 뭔가 노사공동결정제처럼 생뚱맞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면 제가 이제 스타 강사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네, 그런 기대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EU의 28개국 중에 18개국이 지금 실제로 제도로서 채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나라들에서는 전체 이사 인원의 3분의 1을 반드시 근로자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 기업 규모를 가진 경우에는 절반을 근로자 이사로 채워야 하는 정도로 굉장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결국에 핵심이 뭐냐? 노조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사들이 하는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라는 거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얼굴. 회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구성 인원이 아니라 회사의 당당한 기관으로서 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언제 도입이 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노동이사제가 지금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약간 국정 과제였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17개 의무도입 기관에서 23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서 활동 중이고, 사실 아직 사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실제로 선출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KB나 IBK 금융권 쪽에서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거의 계속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이 노동이사제를 뭔가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좀 계속 보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언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냐면 14년도에 처음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16년에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노동이사제를 굉장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한 다음에 17년 1월에 처음으로 노동이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이사제가 결국 도입이 된 배경에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치시겠지만 협력적 노사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취지 하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핵심은 뭐냐? 노동자들에게 책임만큼 권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대응하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업민주주의가 이 도입 배경에 하나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결국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의 주된 역할은 첫 번째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라는 그 기구가 주는 의미를 약간 변화시키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거는 이제 대표이사들이 모여서 약간 누구도 그 이사회의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측의 모든 그런 결정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이사회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실제 근로자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그것이 도달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이사의 역할. 그래서 부제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제 종업원의 그런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이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한계는 이제 위의 역할과 약간 이어서 흐름이 같은데 이사회 구성이 다양성이 확보가 되죠. 여러 천편일률적인 이사들의 그런 뭔가 좋은 뭔가 학교 이런 경영자 지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사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철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사회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노동의 관점에서 이 어떤 논의를 개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한계로서는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대표들이 너무 인식이 부족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 이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실제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뒷받침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미비했다. 그리고 이 노동이사가 되는 동시에 노동조합에서는 탈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조합과는 관계 설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노동조합에 완전히 치우친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에 탈퇴를 한 것이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됨으로써 노동조합과 뭔가 그런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사실 이 내용이 정말 파려고 하면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약간 출제될 수 있을 정도에서만 조금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시간 내서 와주신 그런 거에 제가 기대에 부응을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